야, 저녁은 제대로 맛 좀 보여줘야겠는데? 형님이 먼저 드시고 저희가 한 번씩 돌려 먹으면 되겠네요. 동생을 구하러 온 누나에게 한 조폭 두목이 침을 튀기며 한 말입니다. 여자가 혼자 왔다고? 딱 좋네. 동생이랑 같이 팔아버리면 돈 좀 되겠어. 일단 우리가 실컷 가지고 논 다음에 말이야. 순간 방 안에 있던 10명의 남자들이 음흉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치명적인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눈앞의 여자를 그저 연약한 먹잇감으로만 본 것이죠. 과연 이 여자의 진짜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여자를 성놀이개로 취급한 이 쓰레기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까요? 속이 뻥 뚫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2025년 3월 14일 서울역. 봄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오후 2시, 플랫폼은 졸업여행을 떠나는 대학생들로 북적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한 쌍의 남녀가 있었는데 바로 20살. 대학생 준호와 같은 나이의 여자친구 지은이었습니다. 누나, 진짜 걱정 그만해도 돼. 나 이제 어른이라고. 준호가 살짝 투덜거리며 말했지만 그 얼굴에는 누나를 향한 애정이 가득했습니다. 키가 175cm 정도 되는 준호는 깔끔한 청바지에 흰색 맨투맨을 입고 있었는데 어깨에 맨 백팩이 여행에 대한 설렘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어른이긴. 엊그제까지 라면도 제대로 못 끓이던 애가. 준호 옆에 서 있던 여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바로 준호의 누나 32살의 박현아였습니다. 현아는 키가 160cm 정도로 그리 크지 않았지만 어깨가 곧게 펴진 자세에서 뭔가 남다른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와 깔끔한 정장 차림새는 평범한 회사원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언니, 안녕하세요. 준호 잘 돌볼게요. 지은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지은은 긴 생머리를 한쪽으로 넘긴 채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 준호와 사귄 지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현아 앞에서는 조금 긴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은아, 고마워. 그런데 너도 조심해야 해. 준호가 덤벙거리니까. 누나, 준호가 볼을 부풀리며 항의했지만 현아는 그저 웃을 뿐이었습니다. 이런 평화로운 일상의 한 장면이 현아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사실 현아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특별한 과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그저 동생을 사랑하는 평범한 누나일 뿐이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부모님을 교통사고로 잃은 후 현아는 준호를 키우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준호가 무사히 대학교 4학년을 마치고 졸업여행을 떠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충분히 보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부산 도착하면 연락해. 그리고 혹시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하고. 알겠어, 누나. 그런데 정말 걱정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준호가 씩 웃으며 말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누나의 걱정이 고맙기만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 어머니 역할을 모두 해준 누나였으니까요. KTX 14호차 부산행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승차하지 않으신 분들은 안전선 밖으로 물러나 주십시오. 방송이 울려 퍼지자 준호와 지은이 부산행 KTX로 향했습니다. 현아는 두 사람이 기차에 오르는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한편이 뭉클해짐을 느꼈습니다. 기차 창가에 자리를 잡은 준호가 손을 흔들었고 지은도 옆에서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현아는 그 모습을 보며 활짝 웃었습니다. 동생이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준 것만으로도 자신의 인생은 충분히 의미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심해, 준호야. 누나가 항상 지켜볼 수는 없으니까. 현아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물론 준호에게는 들리지 않는 말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한 예감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을 떨쳐내며 손을 더욱 크게 흔들었습니다. 기차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와 지은의 모습이 점점 작아지고 결국 기차는 터널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플랫폼에 홀로 남은 현아는 한동안 기차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잘 다녀와, 준호야. 현아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손을 흔든 후 플랫폼을 떠났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보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준호 없는 집이 조금 쓸쓸하겠지만 동생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회사 일이 끝나면 준호 방을 정리하고 동생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두자는 생각을 하며 현아는 역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때 현아는 몰랐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이 배웅했던 그 기차 안에서 무서운 일이 벌어지려 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오랫동안 봉인해 두었던 특별한 능력을 다시 꺼내야 할 상황이 곧 닥칠 것이라는 사실도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현아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동생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의 한순간이었습니다. 서울역을 나선 현아는 지하철을 타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오후 3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는데 준호를 배웅하느라 반차를 낸 상태였습니다. 현아 씨, 일찍 오셨네요. 준호 군 잘 보내드렸어요? 사무실에 들어서자 옆자리 동료 김대리가 반갑게 말을 걸었습니다. 김대리는 현아보다 3살 많은 35살로 결혼해서 2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정적인 남자였습니다. 네, 잘 보냈어요. 이제 걱정 없이 일에 집중할 수 있겠네요. 현아가 웃으며 대답했지만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준호가 걱정되고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함께 살아오면서 하루도 떨어져 있지 않았던 남매였으니까요. 그런데 현아 씨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김대리가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뭐가 대단해요? 동생분을 혼자서 그렇게 훌륭하게 키워내시잖아요. 저도 애들 둘 키우면서 정말 힘든데 현아 씨는 부모님 역할을 혼자서 다 하셨으니까. 김대리의 말에 현아는 잠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게 보람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힘들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준호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가족이 진짜 최고죠. 저희 집 아이들도 보면. 김대리가 핸드폰을 꺼내서 가족 사진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7살 된 아들과 5살 딸이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정말 예쁘네요. 현아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미소를 보고 있으니 준호가 어렸을 때가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현아 씨도 결혼 생각 없어요? 이제 준호 군도 다 컸으니까 현아 씨 인생을 사실 시간이에요. 김대리의 질문에 현아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연애나 결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 볼 여유가 없었거든요. 아직은. 지금이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현아의 대답에 김대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생각해 보세요. 현아 씨 같은 분이면 정말 좋은 남편,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고마워요, 김대리님. 대화를 마친 후 현아는 자리에 앉아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준호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쯤 부산에 도착했을까? 숙소는 잘 찾았을까? 저녁은 제대로 먹고 있을까? 퇴근 시간이 되자 현아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끝난 덕분에 시간적 여유가 있었거든요. 집에 도착한 현아는 먼저 준호 방으로 갔습니다. 침대 위에 놓인 베개를 만져보니 아직도 준호의 냄새가 났습니다. 책상 위에는 대학교 4년 동안의 사진들이 놓여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입학식 날 찍은 사진이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참 많이 컸구나. 현아가 사진을 들고 중얼거렸습니다. 사진 속의 준호는 아직 어린애 티가 많이 났는데 지금은 정말 의젓한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가 현아는 한 장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준호가 군대에 있을 때 현아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누나, 군대 와서야 누나가 얼마나 힘들게 나를 키웠는지 알겠어. 정말 고마워. 저녁하면 내가 누나를 행복하게 해드릴게. 사랑해, 누나. 편지를 읽는 현아의 눈가에 살짝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고생스럽고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이런 순간들이 있었기에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준호가 좋아하는 반찬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현아는 이것들을 작은 용기에 나누어 담고 냉동실에 정리했습니다. 준호가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바로 먹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저녁을 간단히 해결한 후 현아는 소파에 앉아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좋아하던 추리소설이었는데 오늘은 왜인지 집중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준호 생각이 나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현아는 준호에게서 온 연락인가 하고 급하게 확인했지만
회사 동료의 업무 관련 메시지였습니다. 살짝 실망하면서도 준호가 재미있게 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괜찮았습니다. 9시가 되자 현아는 평소 습관대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이었는데 이것도 준호 때문에 시작한 습관이었습니다. 건강해야 준호를 더 오래 지켜볼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죠. 운동을 하다가 현아는 문득 옷장 깊숙이 숨겨둔 상자가 생각났습니다. 그 안에는 자신의 과거와 관련된 것들이 들어있었는데 평소에는 절대 꺼내보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 시절도 있었지. 현아가 씁쓸하게 웃으며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과거보다는 준호와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 훨씬 소중했습니다. 10시가 넘어서야 현아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준호 없는 집은 확실히 조용했지만 동생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연락 오겠지. 현아는 그런 생각을 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이때 현아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후에 자신의 평온한 일상이 완전히 뒤바뀔 일이 벌어지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봉인해 두었던 자신의 과거가 다시 필요한 순간이 올 거라는 것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현아에게는 가족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때로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평범함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현아에게 그런 순간이 곧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부산으로 향하고 있는 KTX 안. 와, 정말 빠르다. 벌써 천안 아산역을 지나가네. 준호가 창밖을 바라보며 감탄했습니다. 지은은 옆자리에 앉아 여행 가이드북을 펼쳐보고 있었습니다. 부산 도착하면 먼저 숙소에 짐 맡기고 해운대 가볼까? 좋아. 그런데 지은아, 이번 여행비 괜찮아? 내가 더 낼까? 준호의 배려 깊은 말에 지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졸업여행인데 우리가 각자 내는 게 맞지. 그리고 알바 열심히 해서 모은 돈이야. 둘은 정말 성실한 커플이었습니다. 대학교 4년 동안 학업과 알바를 병행하며 미래를 준비해온 모범적인 학생들이었죠. KTX는 시속 300km의 속도로 남쪽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는 봄 기운이 완연한 들판과 산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같은 칸 뒤편에서 2명의 남자가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 커플 봤어? 대학생 같은데. 작은 목소리로 말한 것은 25살의 조동현이었습니다. 키가 178cm 정도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그는 검은 가죽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응, 봤어. 남자애가 찬 시계 좀 봐. 비싼 것 같던데. 대답한 것은 24살의 박성민이었습니다. 동현보다 조금 작은 키의 통통한 체형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예리했습니다. 동현과 성민은 서울역 주변에서 활동하는 소매치기 겸 갈취범들이었습니다. 주로 지방에서 올라온 관광객들이나 혼자 다니는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아 금품을 갈취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자애도 같이 있어서 좀 그렇네. 성민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그들도 처음부터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 앞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것이었죠. 동현의 경우 어머니가 당뇨병으로 투병 중이셨는데 병원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르바이트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일에 손을 대게 된 것이었습니다. 성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대학 등록금을 스스로 해결해야 했는데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어.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잖아. 동현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양심의 가책은 느끼지만 달리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대전까지는 아직 시간 있으니까 일단 지켜보자. 성민이 제안했고 동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편 준호와 지은은 여전히 여행 계획에 대해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광안리 야경도 꼭 보고 싶어. 지은이 핸드폰으로 부산 야경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리고 자갈치 시장에서 회도 먹어보자. 누나가 부산 가면 꼭 자갈치 시장 가보라고 했어. 준호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누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준호의 표정은 더욱 밝아졌습니다. 현아 언니 정말 좋은 분이야.
나도 언니처럼 동생을 잘 돌봐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 지은의 말에 준호가 고맙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나 때문에 자신의 꿈도 포기하고. 무슨 꿈? 지은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 누나가 자세히 말씀 안 하셔서. 그런데 가끔 옛날 이야기 할 때 보면 뭔가 특별한 일을 했던 것 같아. 준호의 말에 지은이 더욱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떤 일? 글쎄. 군대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는데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느낌이야. 걸음걸이도 그렇고 가끔 보는 눈빛도 그렇고. 준호는 정확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듯 머리를 긁었습니다. 실제로 현아는 준호 앞에서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군대에 있었다는 것 정도만 말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는 철저히 비밀로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뭔가 시선이 느껴지지 않아? 지은이 갑자기 불안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돌려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분 탓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아까부터 뒤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우리 쪽을 보는 것 같아. 지은의 말에 준호가 은밀하게 뒤를 돌아봤습니다. 정말로 2명의 남자가 자신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시선인 것 같은데? 준호가 안심시키려 했지만 지은의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뭔가 이상해. 계속 우리만 보고 있어. 여자의 직감은 종종 정확합니다. 지은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동현과 성민은 정말로 준호와 지은을 표적으로 정하고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차고 있는 시계, 지은의 핸드백, 그리고 여행 가방의 상태를 보니 제법 여유 있는 가정의 자녀들 같았거든요. 대저녁까지 1시간 정도 남았네. 동현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거기서 내릴까? 아니야. 끝까지 가자. 부산까지 가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성민이 제안했습니다. 낯선 도시에서라면 더 쉽게 일을 처리할 수 있을 거라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괜찮을까? 여자애도 있고. 동현이 다시 한번 망설였습니다. 아직 양심이 완전히 마비되지는 않았던 것이죠. 어쩔 수 없어. 우리도 급해. 성민의 말에 동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때 준호가 지은에게 말했습니다. 화장실 다녀올게. 응, 조심해서. 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동현과 성민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야. 2사람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지은이 있는 쪽으로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여전히 여행 가이드북을 보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다가오는 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동현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최대한 자연스럽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은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혹시 부산 여행이세요? 성민도 나서며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왜? 지은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순간 그녀는 현아 언니가 항상 말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낯선 사람이 먼저 말을 걸면 조심해야 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동현과 성민은 지은의 양쪽에 앉아버렸고 다른 승객들은 대부분 잠들어 있거나 각자의 일에 집중하고 있어서 상황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이때 화장실에서 돌아오던 준호가 상황을 발견했습니다. 낯선 남자 둘이 지은 옆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지은아, 무슨 일이야? 준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정말 위험한 상황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현아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녀의 평온한 일상이 완전히 뒤바뀔 전화가 걸려올 것이었습니다. 지은아, 무슨 일이야? 준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낯선 남자 둘이 자신의 여자친구 양옆에 앉아있는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거든요. 아, 안녕하세요. 혹시 부산 여행이세요? 동현이 준호에게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뭔가 계산적인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희도 부산 가는 길인데 워낙 젊은 커플이셔서 말을 걸어봤어요.
준호는 직감적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은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경직되어 있었고 두 남자의 분위기도 어딘지 모르게 위압적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저희는 조용히 여행하고 싶어서요. 준호가 최대한 정중하면서도 거리를 두려는 말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말이에요. 성민이 갑자기 목소리 톤을 바꾸며 끼어들었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좋은 시계도 차고 여행도 다니고 부럽네요. 그의 시선이 준호의 손목에 찬 시계를 향했습니다. 아버지가 대학 입학 선물로 사준 시계였는데 제법 값이 나가는 브랜드 제품이었습니다. 이 순간 지은이 느낀 불안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친근하게 말을 거는 것 같았지만 점점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있었거든요. 준호야. 지은이 작은 목소리로 준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명백한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괜찮아, 지은아. 준호가 지은의 손을 잡으며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준호 자신도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은만큼은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형들, 저희는 정말 조용히 여행하고 싶어요. 죄송하지만 준호가 최대한 예의를 지키며 거절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동현과 성민의 표정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우리가 뭐 나쁜 사람으로 보여? 동현의 목소리에 날카로움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친하게 지내자는 건데 왜 이렇게 차갑게 나와? 그의 말에는 명백한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변 승객들은 대부분 잠들어 있거나 헤드폰을 끼고 있어서 이들의 대화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KTX의 소음 때문에 작은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았거든요. 이것이 바로 동현과 성민이 노린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저희는 그냥... 준호가 다시 한번 정중하게 거절하려 했지만 성민이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며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야, 자꾸 그렇게 나오면 우리도 기분 나빠진다고. 성민의 손이 재킷 주머니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뭔가 위험한 것이 들어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제스처였습니다. 우리 말 좀 들어봐. 이때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그냥 여행 가는 학생들인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잘못한 게 어디 있어. 그냥 우리랑 친하게 지내면 되는 거야. 동현이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 그냥 대화 좀 하고 부산 가서 같이 놀고. 그의 말 속에는 명백한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비록 자신이 20살의 대학생에 불과하지만 지은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그를 움직였습니다. 형들, 정말 그만해주세요. 저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다고? 성민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럼 왜 우리를 피하려고 해? 우리가 그렇게 무서워 보여? 그의 말투는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은이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려는 모습을 본 동현이 재빠르게 그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어디다 전화하려고? 그의 힘이 생각보다 강했기 때문에 지은이 작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야, 놔주세요. 지은의 외침에 준호가 즉시 반응했습니다. 지은이한테서 손 떼. 준호가 동현의 팔을 밀어내려고 했지만 동현이 훨씬 힘이 셌습니다. 야, 너 진짜 나서고 싶어? 동현이 준호를 노려보며 위협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없을 텐데 왜 자꾸 나서려고 해? 이때 성민이 더욱 구체적인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계 좀 보자. 얼마짜리야? 그가 준호의 손목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요즘 대학생들 용돈이 많나 봐. 이런 좋은 시계도 차고. 안 돼요. 지은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제발 그냥 놔주세요. 하지만 그녀의 애원은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준호는 이제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두 사람은 단순히 친근하게 말을 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자신 혼자서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형들, 제발 지은이는 그냥 놔주세요.
제가 뭐든 할게요. 준호가 마지막 방법으로 자신을 희생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20살 청년의 마음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가득했습니다. 오, 의리 있네. 동현이 비웃었습니다. 그럼 협조적으로 나와봐. 시계부터 시작해서. 바로 그 순간 지은이 재빠르게 핸드폰을 꺼내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가장 먼저 떠올린 사람은 바로 현아 언니였습니다. 평소에 준호가 우리 누나는 정말 무서워라고 농담처럼 말하곤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 무서운 누나라도 좋으니까 와달라는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성민이 지은의 핸드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이미 전화는 연결된 상태였습니다. 여보세요? 언니. 지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언니, 지금 준호가 정말 위험해요. 기차 안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전화 끊어. 동현이 화를 내며 소리쳤지만 지은은 필사적으로 핸드폰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제발 빨리 와주세요. 대전역. 아니, 부산으로 가고 있어요. 지은이 마지막으로 외쳤을 때 성민이 그녀의 핸드폰을 완전히 빼앗아 버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는 현아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아, 지은아. 하지만 이미 통화는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이제 진짜 화가 났다. 동현이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조용히 하면 될 것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그의 눈빛이 더욱 위험해졌습니다. 준호는 지은을 안으며 그녀를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지은아, 괜찮아. 누나가 뭔가 방법을 찾아줄 거야. 하지만 사실 준호 자신도 누나가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누나? 성민이 비웃었습니다. 누나가 뭘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움직이는 기차 아니야.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수 없어. 이때 KTX의 안내방송이 울렸습니다. 곧 대전역에 도착합니다. 하차하실 승객께서는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동현과 성민은 내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끝까지 가는 거야. 동현이 성민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산까지 가서 확실하게 처리하자. 지은과 준호는 이제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습니다. 움직이는 기차 안에서 도움을 요청할 방법도 마땅치 않았고 주변 승객들은 여전히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서울에서는 현아가 지은의 다급한 전화를 받고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평온했던 그녀의 일상이 이 한 통의 전화로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봉인해 두었던 자신의 또 다른 면을 깨워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서울 마포구 자신의 원룸에서 책을 읽고 있던 현아는 핸드폰이 울리자 무심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평소와 다름없는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지은의 다급한 목소리는 현아의 세상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언니, 지금 준호가 정말 위험해요. 기차 안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지은의 떨리는 목소리에 현아는 즉시 책을 내려놓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10년간의 군대 생활이 그녀의 몸에 각인시킨 본능적 반응이었습니다. 제발 빨리 와주세요. 대전역. 아니, 부산으로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남자들의 거친 목소리와 함께 통화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지은아, 지은아. 현아가 핸드폰을 향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통화가 완전히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현아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라 동생이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현아는 즉시 지은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봤지만 전화기는 꺼져 있다는 안내 음성만 들렸습니다. 준호에게 전화를 걸어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순간부터 현아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가능성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은의 목소리로 판단해 볼 때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진짜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진정해, 현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자. 현아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군대에서 위급 상황에 처했을 때 자신에게 항상 하던 말이었습니다.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더 큰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현아는 먼저 KTX 시간표를 확인했습니다. 준호와 지은이 탄 열차는 오후 2시 10분에 출발한 부산행이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오후 4시 반이니까 대전역은 이미 지났을 것이고 동대구역을 지나 부산으로 향하고 있을 것입니다. 부산 도착 예정 시간은 오후 5시 40분. 그렇다면 지금 현아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방법, 경찰에 신고하는 것. 하지만 움직이는 기차 안에서 벌어지는 일에 경찰이 즉시 대응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더군다나 정확한 상황도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의 개입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 KTX 고객센터에 연락해서 승무원들에게 상황을 알리는 것. 이것은 즉시 실행 가능한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승무원들이 이런 상황에 얼마나 전문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세 번째 방법, 직접 추격하는 것. 다음 KTX를 타고 부산으로 가서 직접 해결하는 것입니다. 현아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이 방법이 가장 확실하다는 결론이 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서는 현장에 있는 사람이 가장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아는 즉시 옷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열어보지 않던 맨 안쪽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군대에서 사용하던 전술장갑과 몇 가지 장비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던 기술을 써야겠네. 현아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현아는 재빠르게 움직이기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KTX 예매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다행히 오후 5시 출발하는 부산행 KTX에 자리가 있었습니다. 현아는 주저하지 않고 표를 예매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후 5시에 출발하면 부산 도착이 오후 8시 반입니다. 준호와 지은이 탄 열차가 오후 5시 40분에 도착하니까 거의 3시간의 시간차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니야.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현아가 다시 생각해봤습니다. 그때 문득 KTX 승무원 중에 자신의 옛 동료가 있다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이름은 정수진, 함께 특전사에서 근무했던 후배였는데 전역 후 KTX 승무원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었습니다. 현아는 급하게 예전 연락처를 뒤져서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수진아? 언니. 현아 언니 맞죠? 어떻게 연락을? 수진아, 급한 일이야. 지금 근무 중이야? 네, 지금 부산행 KTX에서 승무 중인데요. 몇 시 출발 열차? 2시 10분 출발이요. 왜 그러세요? 현아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우연의 일치였습니다. 수진이 바로 준호와 지은이 탄 그 열차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진아,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아주 중요한 일이야. 현아는 수진에게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물론 모든 세부 사항을 말할 수는 없었지만 자신의 남동생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과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언니 정말요? 지금 확인해 볼게요. 수진의 목소리에도 긴장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14호차라고 하셨죠? 잠시만요. 잠시 후 수진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언니 맞는 것 같아요. 14호차에 남자 둘이 젊은 커플 옆에 앉아서 뭔가 이상한 분위기예요. 수진아, 절대 직접 개입하지는 마. 위험할 수 있어. 대신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나한테 보고해줘. 알겠습니다, 언니. 그런데 언니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가 지금 쫓아가고 있어. 대전역에서 만날 수 있을까? 대전역은? 잠시만요. 지금 대전역 지나가고 있어요. 현아는 순간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대전역은 이미 지났다면 다음 정차역은 동대구역입니다. 동대구역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수진아, 동대구역에서 기다릴 수 있어? 네, 가능해요. 동대구역에서 10분 정차하거든요. 현아는 즉시 동대구행 KTX표를 다시 검색했습니다. 오후 5시 출발하는 열차가 있었습니다. 동대구 도착 시간은 오후 6시 40분. 준호와 지은이 탄 열차의 동대구역 도착 시간을 계산해 보니 오후 6시 10분 정도. 시간이 맞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자. 현아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군대에서 배운 작전 수립 능력이 발휘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 그때 현아에게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부산역에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준호와 지은이 탄 열차가 부산역에 도착하는 순간을 노리는 것이죠. 현아는 부산행 항공편을 검색해 봤습니다. 김포공항에서 오후 5시 30분에 출발하는 항공편이 있었고 부산 도착 시간은 오후 6시 40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간이 이미 오후 4시 40분. 김포공항까지 가서 비행기를 타는 것은 시간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현아는 다시 KTX 시간표를 확인했습니다. 가장 빠른 부산행 열차는 오후 5시 출발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지. 이걸로 가자. 현아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비록 준호와 지은이 도착한 후에 부산에 도착하게 되지만 그래도 직접 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사이에 수진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완전히 속수무책은 아닐 것입니다. 현아는 급하게 집을 나서면서 수진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오후 5시 열차로 부산에 가고 있을게. 그때까지 상황 좀 지켜봐줘. 알겠습니다, 언니. 그런데 언니. 뭐? 정말 특전사 박현아 중령님이 맞으신 거죠? 수진의 목소리에 경외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현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오랫동안 숨기고 살았던 자신의 정체가 다시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응, 맞아. 그런데 지금은 그냥 동생 걱정하는 누나일 뿐이야. 알겠습니다.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서울역으로 향하는 현아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고 싶었지만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과거의 자신을 꺼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서울역 대합실에 도착한 현아는 이미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평소에 차분하고 온화한 표정은 사라지고 대신 날카롭고 집중된 눈빛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걸음걸이도 달라졌습니다. 평소의 자연스러운 걸음과는 달리 군대에서 몸에 밴 정확하고 힘있는 걸음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매표 창구에서 부산행 KTX표를 끊으면서 현아는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가장 빠른 열차로 부탁합니다. 정말 급한 일이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강한 의지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매표 직원도 그 진정성을 느꼈는지 오후 5시 출발하는 열차가 가장 빠릅니다. 좌석을 확인해 드릴 게요라고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표를 받은 현아는 즉시 플랫폼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출발까지 15분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었지만 그녀는 미리 대기하며 마지막 점검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습관도 군대에서 몸에 밴 것이었죠. 작전 전에는 항상 충분한 준비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기본이었으니까요. 플랫폼에서 기다리는 동안 현아는 수진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지금 상황이 어때? 언니, 아직은 큰 문제 없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계속 이상해요. 그 남자들이 계속 준호 군과 지은 양을 괴롭히고 있어요. 수진의 목소리에서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현아가 더 자세한 정보를 요구했습니다. 시계를 달라고 하고 지갑 확인하려고 하고. 그런데 준호 군이 계속 거부하니까 점점 거칠어지고 있어요. 다른 승객들은 뭐 하고 있어? 대부분 잠들어 있거나 각자 할 일 하고 있어서 상황을 모르는 것 같아요. 현아는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에 벌어지는 범죄는 더욱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수진아, 절대 직접 개입하지는 마. 대신 다른 승무원들에게 상황을 알려서 준비만 해둬. 내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 알겠습니다, 언니. 통화를 마친 현아는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것은 군대에서 배운 심신안정법이었습니다. 긴급 상황에서는 감정을 통제하고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거든요. 바로 그때 옆에서 누군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박현아 씨 아니세요? 현아가 고개를 돌리자 KTX 승무원 유니폼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죄송한데 어떻게 절 아시죠? 현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저는 이기철입니다. 예전에 특전사에서 보급 담당으로 근무했었는데 박현아 중령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의 얼굴에 반가움이 가득했습니다. 지금은 KTX 승무팀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현아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과거가 이렇게 갑자기 드러날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철 씨, 정말 반갑네요. 그런데 지금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요. 무슨 일이시죠?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이기철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현아는 잠시 고민한 후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제 남동생이 지금 부산행 KTX에서 위험에 처해 있어요. 2시 10분 출발한 열차요. 아, 그 열차면 제가 아는 승무원이 근무하고 있어요. 바로 연락해 볼게요. 이기철이 즉시 무전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정수진 들리나? 네, 팀장님. 지금 14호차 상황이 어때? 승객 중에 문제가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는데. 수진의 목소리가 무전기로 들렸습니다. 팀장님, 정말 이상한 상황이에요. 남자 둘이 젊은 커플을 괴롭히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선 다른 승무원들과 함께 준비만 하고 있어. 부산역에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니까. 현아가 이기철에게 말했습니다. 혹시 부산역에 미리 연락해서 준비해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기철이 핸드폰을 꺼내며 부산역 관제실에 연락했습니다. 이때 현아에 탑승할 KTX가 플랫폼에 도착했습니다. 중령님, 이 열차 맞죠? 이기철이 확인했습니다. 네, 맞아요. 정말 고마워요, 기철 씨. 천만에요. 그런데 중령님, 이기철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현장에서 직접 대응하실 생각이신가요? 현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완전히 드러내는 것이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안전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상황을 봐서 판단하겠어요. 알겠습니다. 부산역에 미리 알려두겠습니다. KTX에 탑승한 현아는 자신의 좌석을 찾아 앉았습니다. 창가 자리였는데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현아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지키고 싶었지만 가족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과거의 자신을 꺼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기차가 출발하자 현아는 다시 한번 수진에게 연락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지금 부산으로 가고 있어. 도착 예정 시간이 오후 8시 30분이야. 그때까지 상황 관리 부탁해. 알겠습니다, 언니. 그런데 언니, 정말 특전사 시절처럼 하실 거예요? 현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 하지만 가능하면 평화로운 방법으로 해결하고 싶어. 이해했습니다.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통화를 마친 현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10년 전 특전사에서 전역할 때 다시는 이런 일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평범한 시민으로 살면서 준호를 잘 키우는 것이 자신의 새로운 인생 목표였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평범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특별해져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이런 아이러니를 현아는 쓸쓸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기차는 시속 300km의 속도로 남쪽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현아의 마음도 그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부산에 도착하면 어떤 상황이 기다리고 있을까? 준호와 지은은 무사할까? 그리고 자신은 다시 예전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창밖으로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만 해도 평범한 누나였던 박현아는 이제 다시 특전사 중령 박현아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단순히 그녀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벌어질 모든 일들의 전환점이 될 것이었습니다. KTX는 계속해서 남쪽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역에서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극적인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 부산행 KTX 14호차 안에서는 긴장감이 점점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동현과 성민은 준호와 지은을 완전히 자신들의 통제하에 두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사실은 내심 불안했습니다. 이런 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특히 기차 안에서는 처음이었거든요. 형, 이거 정말 괜찮은 거야? 성민이 작은 목소리로 동현에게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전화도 받았는데 나중에 문제되는 거 아니야? 괜찮아. 어차피 부산까지만 가면 되잖아. 동현이 대답했지만 그 역시 완전히 확신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동현과 성민이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된 배경에는 각자의 사연이 있었습니다. 동현의 경우 어머니가 작년부터 당뇨병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인슐린 주사비와 정기 검진비만 해도 한 달에 100만 원이 넘게 들어갔습니다. 동현이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해봐도 한 달에 겨우 150만 원 정도 버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엄마 약값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동현이 어머니께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실제로는 방법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신용등급이 낮아서 거절당하기 일쑤였고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동네에서 만난 선배가 쉽게 돈 버는 방법이 있다며 이런 일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어차피 부자들한테서 조금씩만 가져오는 거야. 큰 문제 안 돼. 선배의 말에 동현은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어머니의 병원비 걱정 때문에 결국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성민의 사정도 비슷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고 싶었지만 집안 형편상 등록금을 마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하시다가 작년에 산업재해로 다치셔서 지금은 거의 일을 못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시지만 한 달에 100만 원 남짓한 수입이 전부였습니다. 성민아, 미안하다. 아빠가 돈을 벌어야 하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성민의 마음은 아팠습니다. 자신 때문에 가족들이 고생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괜찮아요, 아버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성민도 여러 아르바이트를 해봤지만 고등학교 졸업 학력으로는 좋은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편의점, 치킨집, 배달일까지 안 해본 것이 없었지만 대학 등록금을 모으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던 중 동현을 통해 이런 일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형, 근데 진짜 괜찮은 건가? 성민이 처음에 동현에게 물었을 때 동현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나도 잘 모르겠어. 그런데 달리 방법이 있어? 두 사람 모두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일에 발을 들여놓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일을 해보니 생각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양심의 가책도 있었고 언제 잡힐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컸습니다. 특히 오늘처럼 젊은 커플을 상대로 하는 것은 더욱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저 남자의 나이가 우리랑 비슷한 것 같은데. 성민이 준호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러게. 그리고 여자애는 정말 무서워하네. 동현도 지은의 떨리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준호와 지은을 보고 있으니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성민도 고등학교 때는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같은 반 친구였는데 집안 형편이 어려워진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성민아, 미안해. 우리 좀 쉬자. 그 말을 들을 때의 아픈 기억이 지금도 생생했습니다. 동현 역시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멀어졌습니다. 동현아, 내 사정은 이해하지만.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동현은 점점 세상에 대해 원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원래 불공평한 거야. 동현이 성민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돈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는데 저 애들은 비싼 시계 차고 여행 다니잖아. 맞아.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양심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현의 어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동현아, 아무리 어려워도 남한테 피해주는 일은 하면 안 된다. 성민의 아버지도 비슷한 교육을 해주셨습니다. 성민아,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그게 사람의 도리다. 엄마, 아버지한테 알려지면 어떡하지? 성민이 불안한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가 이런 일 한다는 거 꿈에도 모를 거야. 그러게. 알면 얼마나 실망하실까? 두 사람은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었습니다. 가족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시작한 일이지만 동시에 가족에게 알려지면 안 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순된 상황이 그들을 더욱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형, 이번만 하고 그만하자. 성민이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만 좀 마련되면 나는 그만할 거야. 나도 그래. 대학 등록금만 모으면 정말 그만할 거야.
하지만 과연 그들이 정말로 그만둘 수 있을까요? 한번 시작된 잘못된 선택은 쉽게 끝나지 않는 법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기차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아직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여자애가 전화한 사람이 누구일까? 동현이 궁금해했습니다. 누나라고 했잖아. 뭘 할 수 있겠어? 성민이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곧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게 될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현아는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동현과 성민의 인생에 완전히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다 줄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서 가장 밝은 희망을 만나게 되는 법이니까요. 부산행 KTX 14호차 안의 긴장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동현과 성민은 준호와 지은을 완전히 통제했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시계 빼. 동현이 준호에게 직접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더 이상 돌려 말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았습니다. 형, 이건 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다른 걸로 하면 안 될까요? 준호가 애절하게 부탁했지만 동현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다른 거? 그럼 지갑 내놔. 성민이 끼어들며 준호의 주머니를 가리켰습니다. 그 안에 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보자. 준호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꺼내자 성민이 재빠르게 낚아챘습니다. 이게 다야? 성민이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갑 안에는 10만 원 정도밖에 들어있지 않았거든요. 대학생이 이것밖에 안 가져다녀. 동현도 불만스럽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다 카드 쓰나? 이때 지은이 가방을 꼭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제발, 저희는 그냥 여행 가는 학생들이에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부모님께 얘기할까요? 정말 무서우세요. 부모님? 동현이 비웃었습니다. 부모님이 여기 있어? 지금 우리는 시속 300km로 달리는 기차 안에 있다고. 그의 말에 지은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정말로 아무도 자신들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실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모르는 사이에 KTX 승무원들 사이에서는 조용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다른 승무원들에게 상황을 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14호차에서 문제가 있어. 승객 2명이 다른 승객들을 괴롭히고 있어. 정말? 어떻게 할까? 동료 승무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일단 팀장님께 보고드렸고 부산역에서 조치를 취할 예정이야. 우리는 상황만 지켜보자. 수진이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섣불리 개입했다가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한편 다른 승객들도 서서히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앞자리에 앉아있던 중년 남성이 고개를 돌려 상황을 살펴보더니 아내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저기 뭔가 이상하지 않아? 쉬, 괜히 끼어들지 마. 우리가 다칠 수도 있어. 이런 반응은 어쩌면 당연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게 되니까요. 하지만 그로 인해 준호와 지은은 더욱 고립된 기분을 느껴야 했습니다. 누나한테 전화했다고 했지? 동현이 지은에게 물었습니다. 누나가 뭘 할 수 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기차 쫓아와? 하하. 우리 누나는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준호 자신도 누나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누나에게 희망을 걸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서운 사람? 성민이 웃어댔습니다. 여자가 얼마나 무서울 수 있겠어? 경찰도 아니고. 하지만 그들은 곧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 판단했는지 깨닫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때 수진이 조심스럽게 14호차로 다가왔습니다. 승무원으로서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말입니다. 승객 여러분, 불편한 점은 없으신가요? 그녀가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동현이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승무원 앞에서는 평범한 승객인 척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친구들끼리 재미있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수지는 준호와 지은의 표정을 보고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명백한 두려움이 드러나 있었거든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수진이 의미심장하게 말하며 준호와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준호는 그 순간 수진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현과 성민이 바로 옆에 있는 상황에서 그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자칫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별일 없어요. 준호가 어쩔 수 없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명백히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자리를 떠난 후 동현이 준호에게 경고했습니다. 야, 괜한 생각하지 마. 승무원한테 뭐라고 하면 진짜 가만 안 둬. 그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형들 정말 제발이요.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지은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여행하려고 했는데. 하지만 그녀의 애원은 동현과 성민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잘못한 게 있어. 우리보다 잘 살면서 우리를 무시한 거. 동현의 말에는 어린 시절부터 쌓인 상대적 박탈감이 묻어났습니다. 부자들은 원래 이런 일 당해봐야 해.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욱 복잡해져 갔습니다. 동현과 성민은 점점 더 대담해졌고 준호와 지은은 점점 더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들었습니다. 주변 승객들은 여전히 방관하고 있었고 승무원들은 조심스럽게 상황을 관찰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수진의 무전기에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수진아, 현아 언니야. 현아의 목소리였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때? 언니 계속 악화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점점 더 대담해지고 있어요. 알겠어. 내가 부산에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버텨줘.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언니. 뭐? 정말 대단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수진의 목소리에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현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처리할게. 다만 뭐요? 오늘 이후로는 모든 게 달라질 거야. 준비해둬. 통화를 마친 현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미 부산의 불빛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곧 그녀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예전의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것이겠죠. KTX는 부산역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만남을 위한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평범했던 하루가 특별한 하루로 바뀌는 순간이 바로 코앞에 다가와 있었습니다. 오후 5시 40분 부산역. 곧 부산역에 도착합니다. 하차하실 승객께서는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KTX 안내방송이 울려 퍼졌을 때 14호차의 분위기는 극도로 긴장된 상태였습니다. 동현과 성민은 마지막 순간까지 준호와 지은을 통제하려 했고 수지는 무전기를 통해 현아와 계속 연락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지금 부산역에 들어서고 있어요.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준비됐어? 현아의 목소리가 무전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네, 모든 준비 완료했습니다. 좋아. 이제 시작이야. 기차가 서서히 속도를 줄이며 플랫폼에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동현과 성민은 아직도 상황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야, 내려서도 조용히 해. 괜히 소리 지르면 진짜 큰일 난다고. 동현이 준호와 지은에게 마지막 경고를 했습니다. 형들, 정말 그만해주세요. 저희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준호가 마지막으로 애원했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은은 울음을 참으며 준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기차가 완전히 정차하자 승객들이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동현과 성민도 준호와 지은을 끌고 일어났습니다. 가자. 조용히 따라와. 성민이 지은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수진이 무전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지금 하차합니다. 그리고 곧이어 부산역 플랫폼에서 답변이 들렸습니다. 알았어. 내가 보고 있어. 동현과 성민은 그 무전 내용을 정확히 듣지 못했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야, 승무원이 뭐라고 하던데? 동현이 성민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글쎄, 그냥 일반적인 업무 연락 아닐까? 하지만 그들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부산역 플랫폼에는 이미 특별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바로 박현아였습니다. 그녀는 오후 5시 KTX로 부산에 도착한 후 1시간 넘게 플랫폼에서 준호와 지은이 탄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아는 플랫폼 한쪽 모서리에 서서 기차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자세는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깨가 곧게 펴져 있었고 눈빛은 날카롭게 집중되어 있었으며 전신에서 강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 같은 느낌이었죠. 기차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승객들이 하나둘씩 내리는 가운데 현아는 14호차 문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동현과 성민이 준호와 지은을 끌고 내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지은은 울음을 참느라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동현은 준호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고 성민은 지은의 팔을 잡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자연스럽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현아는 그 광경을 보는 순간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감정을 억누르고 차분하게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범인 2명, 피해자 2명. 주변 상황 파악. 군대에서 몸에 밴 습관이 자동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동현과 성민은 준호와 지은을 데리고 플랫폼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역 밖으로 나가려는 것 같았습니다. 현아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뒤를 따라갔습니다. 아직 직접적으로 개입할 타이밍은 아니었거든요. 형, 저기 사람 많은데 괜찮을까? 성민이 주변을 둘러보며 불안해했습니다. 부산역은 저녁 시간이라 승객들이 많았고 역무원들도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괜찮아. 자연스럽게 나가자. 하지만 준호가 갑자기 발을 멈췄습니다. 형들 정말 안 돼요. 여기까지만 하고 그만해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마지막 용기를 짜내는 것 같았습니다. 야, 뭘 그러고 있어. 빨리 가자. 동현이 준호를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안 가겠어요. 여기서 경찰 불러서라도. 뭐라고? 성민이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얌전히 있더니 갑자기 왜 이래? 그의 목소리가 커지자 주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현아가 조용히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걸음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뭔가 강력한 기운이 느껴져서 동현과 성민이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실례합니다. 현아의 목소리였습니다.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혹시 문제가 있나요? 동현과 성민은 갑자기 나타난 여자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그 여자에게서 느껴지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특히 눈빛이 너무나 날카로웠거든요. 아, 아니에요. 별일 없어요. 동현이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친구들끼리 그냥. 하지만 그의 말은 끝나지 못했습니다. 준호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고개를 번쩍 들었거든요. 누나. 준호가 외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안도감과 놀라움이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누나, 정말 누나야? 지은도 고개를 들어 현아를 봤습니다. 언니, 언니가 왜 여기에?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갑자기 희망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동현과 성민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우습게 여겼던 누나가 정말로 나타난 것입니다. 설마, 진짜로 쫓아온 거야? 성민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현아는 준호와 지은의 상태를 빠르게 점검했습니다. 다친 곳은 없어 보였지만 두 사람 모두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특히 준호의 손목에서 시계가 사라진 것과 지은의 가방이 뒤뚱거리고 있는 것을 보니 이미 금품 갈취가 시작된 모양이었습니다. 준호야, 지은아. 괜찮아? 현아가 동생과 지은에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분노가 숨어 있었습니다. 누나, 어떻게 여기까지? 준호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무서웠어. 지은도 현아를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동현과 성민은 아직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야, 누나든 뭐든 상관없어. 우리 일에 끼어들지 마. 동현이 현아를 향해 경고했습니다. 괜히 나섰다가 같이 다칠 수도 있어. 현아는 동현을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그 순간 동현은 뭔가 소름 끼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 여자의 눈빛이 보통 사람의 것이 아니었거든요. 마치 얼음처럼 차갑고 동시에 불꽃처럼 뜨거운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제 남동생과 그 친구에게 무슨 일을 하신 건가요? 현아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예의 바르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협상의 여지가 없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성민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긴 뭘. 그냥 친하게 지내자는 거지. 누나가 나서서 뭘 하게. 하지만 그 순간 현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한 차가운 분노가 그녀의 눈에서 번뜩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동현과 성민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플랫폼의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부산역 플랫폼에서의 대치 상황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아의 등장으로 동현과 성민은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만나게 되었지만 여전히 자신들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야, 아줌마. 우리 일에 끼어들지 말고 그냥 가세요. 동현이 현아를 향해 거칠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여유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키 작은 여자 한 명이 자신들 둘을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게요. 괜히 나섰다가 다칠 수도 있어요. 성민도 거들며 위협적인 어조로 말했습니다. 우리도 원래는 조용히 처리하려고 했는데 자꾸 방해하니까 짜증나네요. 하지만 현아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차분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조용히 처리한다고 하셨는데 무엇을 조용히 처리하시려는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예의가 담겨 있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건 아줌마가 알 바 아니고요. 동현이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가세요. 마지막 경고예요. 그의 손이 재킷 주머니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뭔가 위험한 것이 들어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제스처였습니다. 이때 준호가 현아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성민이 재빠르게 그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어디 가려고?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성민의 힘이 생각보다 강했기 때문에 준호는 그대로 끌려갔습니다. 누나, 도망가요. 이 사람들 정말 위험해요. 준호가 절규하며 외쳤습니다. 하지만 현아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위험하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험한 건가요? 현아가 마치 호기심 어린 질문을 던지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이 오히려 동현과 성민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여자 진짜 정신이 나갔나? 성민이 동현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면 벌써 도망갔을 텐데. 그러게. 뭔가 이상해. 하지만 그들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부산역이라는 공공장소에서 이런 일을 벌이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점점 많이 모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상황을 정리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극단적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우리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동현이 현아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며 위협했습니다. 정말 다칠 수도 있어요. 다친다고 하셨는데. 현아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저를 다치게 하실 수 있는 건가요? 그녀의 질문은 마치 순수한 궁금증을 나타내는 것 같았지만 그 안에는 상대방을 시험해 보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동현은 현아의 여유로운 태도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진짜 안 비켜요? 그럼 어쩔 수 없네. 그가 재킷에서 뭔가를 꺼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현아가 말했습니다. 잠깐요. 혹시 두 분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요?
예상치 못한 질문에 동현과 성민이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이름을 왜 물어보는데? 그냥 궁금해서요. 제가 누구와 대화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조동현이요. 그래서요? 동현이 어리둥절하면서도 대답했습니다. 박성민입니다. 성민도 덩달아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면 정말 어이없는 실수였지만 그 순간에는 현아의 여유로운 분위기에 말려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동현 씨, 성민 씨. 현아가 두 사람의 이름을 차례로 불러보았습니다. 혹시 부모님께서는 두 분이 지금 이런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동현과 성민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부모님 이야기가 나오자 뭔가 찔리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건 상관없어요. 동현이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상관없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럴까요? 현아가 계속해서 질문했습니다. 동현 씨 어머님께서 당뇨병으로 고생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아들이 이런 일로 돈을 번다는 것을 알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동현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어떻게 그걸 누구한테 들었어요? 그의 목소리에 당황이 역력했습니다. 자신의 사정을 현아가 어떻게 알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성민 씨. 현아가 성민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산업재해로 고생하고 계시는데 아들이 이런 식으로 대학 등록금을 마련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성민도 마찬가지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누구세요? 어떻게 우리 사정을 그렇게 자세히? 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더 많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핸드폰을 꺼내서 상황을 촬영하려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영무원들도 멀리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박현아입니다. 현아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준호의 누나이고 지금 여러분과 대화하고 있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그녀의 자기소개는 매우 간단했지만 그 안에는 어떤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평범한 시민이 어떻게 우리 사정을? 동현이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현아는 그 질문에 직접 답하지 않았습니다. 두 분께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현아가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제 남동생과 그 친구에게 사과하고 가져간 물건들을 돌려주세요. 그러면 이 일은 여기서 끝낼 수 있습니다. 사과? 성민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우리가 왜 사과를 해야 하는데요? 그리고 뭘 돌려준다고요? 준호의 시계와 지갑, 그리고 지은이의 가방에서 가져간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현아가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제 남동생과 그 친구에게 가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사과하셔야 합니다. 동현과 성민은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이 여자가 도대체 뭘 믿고 이렇게 당당하게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미쳤네, 정말. 동현이 중얼거렸습니다. 여자 혼자 와서 우리한테 사과하라고. 그럼 제안을 거절하시는 건가요? 현아가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뭔가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거절이죠. 성민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왜 당신 말을 들어야 하는데요? 현아는 잠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예상했던 대답을 들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야겠네요. 그 순간 현아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차분하고 예의 바른 모습은 사라지고 대신 날카롭고 위험한 기운이 그녀를 둘러쌌습니다. 동현과 성민은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준비는 충분히 해드렸습니다. 현아가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플랫폼의 분위기가 급격히 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지려 한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현과 성민은 이제서야 자신들이 정말 잘못된 상대를 건드렸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현아의 분위기 변화를 감지한 동현과 성민이지만 여전히 자신들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현아의 당당한 태도에 더욱 화가 나서 상황을 극단으로 몰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자 진짜 끝까지 나오네. 동현이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좋아,
그럼 확실하게 보여줘야겠어. 그가 재킷에서 작은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실은 문구용 커터칼이었지만 그래도 충분히 위협적으로 보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칼을 보자 놀라서 더욱 멀리 물러섰습니다. 어머, 칼이야. 누가 신고 좀 해. 사람들의 외침 소리가 플랫폼에 울려 퍼졌습니다. 영무원들도 급하게 경찰에 신고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누나, 준호가 절규했습니다. 도망가요. 저 사람들 정말 위험해요. 하지만 현아는 여전히 한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칼을 든 동현을 더욱 차분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칼을 꺼내셨네요. 현아가 마치 당연한 일이라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심각한 상황이 된 것 같은데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두려움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무서우면 이제라도 꺼져. 성민이 소리쳤습니다. 아니면 정말 큰일 난다고. 그도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때 준호가 갑자기 성민의 팔을 뿌리치고 누나 쪽으로 달려가려 했습니다. 누나 위험해. 하지만 성민이 재빠르게 준호의 어깨를 잡아 끌면서 강하게 밀어버렸습니다. 어디 가려고 해. 성민의 힘에 밀린 준호는 그만. 바닥에 넘어지면서 플랫폼 가장자리 쪽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플랫폼과 선로 사이의 틈새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준호의 다리가 그 틈에 끼이면서 꼼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야. 준호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다리가 선로와 플랫폼 사이에 끼이면서 심하게 다친 것 같았습니다. 누나, 도와줘. 준호야. 현아가 처음으로 감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놀라움과 분노가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동생이 다치는 모습을 보는 순간 그동안 억누르고 있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지은도 준호의 모습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준호야, 괜찮아? 그녀가 준호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동현이 그녀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너도 가만히 있어. 놔주세요. 준호가 다쳤잖아요. 지은이 절규했지만 동현은 오히려 그녀를 더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칼을 든 손으로는 현아를 위협하면서 말입니다. 준호는 플랫폼 아래에서 계속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다리가 안 빠져요. 누나. 그의 목소리에는 고통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만약 이때 기차가 들어온다면 정말 큰일이 날 상황이었습니다. 현아는 준호의 상황을 보고 완전히 이성을 잃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감정을 억누르며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 구조가 최우선. 하지만 저 두 명이 지은을 인질로 잡고 있어.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 현아의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빠르게 계산되고 있었습니다. 봐라, 이게 다 내가 나서서 그런 거야. 동현이 현아를 향해 조롱하듯 말했습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그의 말에는 준호가 다친 것에 대한 책임을 현아에게 전가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게요. 괜히 나섰다가 동생만 다치게 했네요. 성민도 거들었습니다. 이제라도 우리 말 들으면 더 이상 다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현아의 주먹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이 다친 것도 억울한데 그 책임까지 자신에게 전가하려는 이들의 태도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자제력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준호야, 괜찮아? 다친 곳이 어디야? 현아가 플랫폼 아래의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다리가 끼었는데 혼자서는 못 빠져나올 것 같아요. 준호의 대답에 현아의 걱정이 더욱 커졌습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기차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 한참 멀었지만 만약 준호가 선로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었습니다. 기차 온다. 주변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저 사람 빨리 구해줘야 해. 하지만 동현과 성민이 현아와 지은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서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현아는 이제 정말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던 자신의 계획은 완전히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준호는 위험에 처해 있고 지은은 인질로 잡혀 있으며 기차는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아가 동현과 성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절대적인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 즉시 제 남동생을 구할 수 있도록 길을 비켜주세요. 그리고 지은을 놓아주세요. 싫은데요? 동현이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왜 당신 말을 들어야 하는데? 그가 칼을 지은의 목 근처로 가져갔습니다. 오히려 우리 말을 들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현아는 그 광경을 보는 순간 마지막 한 줄기의 이성마저 놓아버릴 뻔했습니다. 동생은 위험에 처해 있고 지은은 칼에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평범한 시민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아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마지막 기회를 드렸는데 그것마저 거부하시는군요. 그녀의 목소리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예의 바른 시민의 목소리가 아니라 뭔가 완전히 다른 존재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제부터는 현아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가 원래의 저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숨겨왔던 특전사 박현아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플랫폼의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현아에게서 나오는 기운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모든 사람들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동현과 성민도 본능적으로 뭔가 위험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그들은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을 건드린 것이었습니다. 현아의 선언이 끝나자마자 플랫폼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의 바르고 차분했던 그녀에게서 완전히 다른 기운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맹수가 깨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궁금하셨죠? 현아가 동현과 성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얼음 같은 차가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특전사에서 10년간 복무한 박현아 중령입니다. 동현과 성민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특전사라는 말을 듣는 순간 그들도 본능적으로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전사라고. 설마. 성민이 중얼거렸습니다. 해외 파병 3회, 대테러 작전 17회 참여, 무력 진압 작전 23회 지휘 경험이 있습니다. 현아가 계속해서 자신의 이력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보호를 위한 제압 작전은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해봤습니다. 현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동현과 성민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이 그동안 상대해왔던 것은 평범한 누나가 아니라 국가에서 인정받은 전문 전투요원이었던 것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여자가 특전사일 리 없어. 동현이 여전히 믿으려 하지 않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현아에게서 느껴지는 압도적인 기운을 부정할 수 없었거든요. 현아는 대답 대신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한 걸음이었는데도 동현과 성민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부터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평소의 자연스러운 걸음이 아니라 정확하고 계산된 군인의 보행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평범한 시민 박현아로서 여러분께 예의를 지켜드렸습니다. 현아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제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고 무고한 사람을 인질로 잡으신 이상 더 이상 예의를 지킬 이유가 없습니다. 플랫폼 아래에서는 준호가 여전히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누나, 기차 소리가 점점 커져요. 그의 목소리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실제로 멀리서 들리던 기차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현아는 준호의 목소리를 들으며 마지막 결심을 굳혔습니다. 10초 드리겠습니다. 그녀가 동현과 성민에게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지은을 놓아주시고 제가 준호를 구할 수 있도록 길을 비켜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뭘 어쩔 건데요? 동현이 여전히 허세를 부리며 칼을 지은에게 더 가까이 대었습니다. 우리가 인질을 잡고 있는데 뭘 할 수 있다고. 동현의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현아가 갑자기 움직였습니다. 그 속도는 인간의 눈으로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한순간 그녀는 3m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다음 순간에는 동현 바로 앞에 서 있었습니다.
동현이 칼을 휘두르려 했지만 현아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여서 그의 손목을 정확히 잡았습니다. 그리고 손목을 특정 각도로 비틀자 동현이 악 하고 비명을 지르며 칼을 놓쳐버렸습니다. 어떻게? 성민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현아의 움직임이 너무나 빠르고 정확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제대로 보지 못했거든요. 현아는 칼을 발로 차서 플랫폼 저 멀리 보내버린 후 동현의 손목을 잡은 채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특전사에서 배우는 기본적인 무장해제 기술입니다. 상대방에게 최소한의 상해만 입히면서 무기를 제거하는 방법이죠. 동현은 손목의 극심한 통증 때문에 제대로 서 있기도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아파. 놓아줘. 그가 애원했지만 현아는 아직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성민 씨. 현아가 성민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지금 지은을 놓아주시면 동현 씨를 놓아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민은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동현이 순식간에 제압당하는 모습을 보니 자신도 언제든지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저는 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현아가 플랫폼 아래의 준호를 가리켰습니다. 제 남동생을 구해야 해요. 빨리 결정하세요. 성민은 어쩔 수 없이 지은을 놓아주었습니다. 지은은 즉시 현아 쪽으로 뛰어왔습니다. 언니, 괜찮아, 지은아. 이제 안전해. 현아는 동현의 손목을 놓아주었습니다. 동현은 손목을 붙잡으며 고통스러워했지만 다행히 심각한 부상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제가 준호를 구하러 가겠습니다. 방해하지 마세요. 현아가 플랫폼 가장자리로 향했을 때 기차 소리가 훨씬 더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시간이 정말 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준호야, 누나가 간다. 현아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때 성민이 갑자기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작은 망치 같은 것이었는데 현아를 향해 던지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언니 조심해. 지은이 외쳤습니다. 현아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몸을 살짝 옆으로 기울였습니다. 망치는 그녀의 어깨를 스쳐 지나가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현아는 다시 성민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정말 마지막 기회까지 거부하시는군요. 현아의 목소리에는 이제 완전한 차가움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로 특전사의 방식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현아가 성민을 향해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여전히 천천히였지만 성민에게는 마치 죽음의 신이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성민이 바닥에 주저앉으며 사죄했습니다. 사죄는 나중에 받겠습니다. 현아가 말했습니다. 지금은 제 남동생을 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녀가 플랫폼 가장자리로 향할 때 동현과 성민은 감히 더 이상 방해하지 못했습니다. 현아는 플랫폼에서 뛰어내려 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아, 준호야. 누나가 왔어.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따뜻한 누나의 목소리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기차는 이미 플랫폼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현아는 신속하게 준호의 다리를 확인한 후 정확한 각도와 힘으로 그를 끌어올렸습니다. 겨우 몇 초 차이로 준호는 안전한 곳으로 구조되었습니다. 기차가 그들이 있던 자리를 지나간 것은 바로 그 직후였습니다. 준호야, 괜찮아? 현아가 준호를 안으며 물었습니다. 네, 누나. 괜찮아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가득했습니다. 플랫폼 위의 사람들은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현아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동현과 성민과의 진짜 대화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를 안전하게 구출한 후 현아는 천천히 동현과 성민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는데 더 이상 저항할 의지도 없어 보였습니다. 현아의 압도적인 실력을 직접 목격한 후 그들의 오만함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제 제대로 된 대화를 해볼까요? 현아가 그들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절대적인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보죠. 동현과 성민은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동현은 손목이 아직도 아픈지 계속 문지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민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죄송하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죄송한 건가요? 현아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정확히 인식하기를 원했습니다. 저희가 준호 군과 지은 양을 괴롭힌 것이요. 동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중령님께, 아니 현아 누님께 무례하게 굴었습니다. 현아는 잠시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다인가요? 저희가 정말 나쁜 일을 했습니다. 성민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을 무서워하게 하고 돈을 뺏으려고 했어요.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현아가 계속해서 질문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동현이 고개를 들어 현아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정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대학 등록금 때문에. 성민도 자신의 사정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현아는 그들의 말을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군대에서 많은 부하들을 만나면서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이유에는 항상 나름의 사정이 있다는 것이었죠. 물론 그것이 잘못을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이해할 필요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기로 결심한 거군요. 현아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정말로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다른 방법이요? 동현이 의아해했습니다. 저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돈도 없고 학력도 없고.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현아가 끼어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젊어요. 25살, 24살이면 얼마든지 새로 시작할 수 있는 나이죠. 현아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근처 벤치를 가리켰습니다. 거기 앉아서 이야기해요. 서 있으면 피곤하잖아요. 그녀의 말에 동현과 성민이 조심스럽게 벤치로 향했습니다. 준호와 지은도 현아 옆에 앉았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여러분과 비슷한 상황의 부하들을 많이 만났어요. 현아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렵거나 갈 곳이 없거나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됐나요? 성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부분 훌륭하게 변했어요. 물론 쉽지는 않았지만요. 현아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과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는 사람이 있느냐는 거였어요. 동현이 고개를 들어 현아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저희도 변할 수 있을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당연하죠. 다만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요? 첫째,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진심으로 다짐할 것. 현아가 손가락을 하나씩 펼치며 말했습니다. 둘째, 제가 제안하는 방법을 끝까지 따라해 볼 것. 셋째, 포기하지 말 것. 성민이 눈을 빛내며 물었습니다. 정말요? 저희를 도와주실 거예요? 도와준다기보다는 기회를 주는 거죠. 현아가 정정했습니다. 결국 여러분이 스스로 해내야 하는 일이에요. 이때 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누나, 그런데 이 형들이 정말 변할 수 있을까? 그의 목소리에는 아직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죠.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괴롭히던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준호야,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어. 현아가 동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변하려는 의지가 있느냐는 거지. 그리고 동현과 성민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어떠세요? 정말로 변하고 싶으신가요? 네. 두 사람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시작해봅시다. 현아가 결정적으로 말했습니다. 매일 새벽 6시에 서울역 광장에서 만나요. 새벽 6시에요? 동현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운동할 거예요.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거든요. 몸이 건강해지면 정신도 건강해져요. 현아의 설명에 두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성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죠. 현아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운동하면서 이야기도 하고 여러분의 미래 계획도 세우고 필요하면 일자리도 찾아드릴게요. 지은이 현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언니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상황에서도 그분들을 도우려고 하시다니. 당연한 일이야, 지은아. 현아가 대답했습니다. 처벌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는 거지. 동현이 현아에게 깊게 인사했습니다. 중령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을 도와주시다니. 중령이 아니라 누나라고 하세요. 현아가 정정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는 동료예요. 성민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누나,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을게요. 좋아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끝내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봅시다. 현아는 가방에서 명함을 꺼내서 두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제 연락처예요. 궁금한 것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부산역을 나서면서 준호가 현아에게 물었습니다. 누나, 정말 저 사람들이 변할 수 있을까? 변할 거야. 현아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변해야 할 이유가 있거든. 가족을 위해서 말이야. 지은도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언니는 정말 특별한 분이세요. 저도 언니처럼 되고 싶어요. 지은아, 너도 충분히 특별해. 현아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 준호를 지키려고 얼마나 용감했는데. 이렇게 해서 부산역에서의 긴 하루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이었습니다. 현아, 준호, 지은, 동현, 성민. 5명의 인생이 이날을 기점으로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른 새벽 6시 서울역 광장에는 5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현아, 준호, 지은, 동현, 성민.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표정이 밝아졌고 특히 동현과 성민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오늘도 3km 달리기부터 시작하자. 현아가 구령을 외쳤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익숙한 일상이 되어버린 새벽 운동이었습니다. 네. 4명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달리기를 시작하면서 동현이 현아에게 말했습니다. 누나, 어제 KTX 승무원 면접 결과가 나왔어요. 어떻게 됐어? 현아가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합격했어요. 동현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축하해. 준호가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진짜 형처럼 느껴졌거든요. 고마워, 준호야. 내가 응원해줘서 더 힘이 났어. 성민도 뛰면서 말했습니다. 저도 좋은 소식이 있어요. 서울역 영무팀에서 정식 직원으로 채용해주기로 했어요. 와, 대박. 지은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차 탈 때마다 성민 오빠를 볼 수 있겠네요. 현아는 뿌듯한 마음으로 이들을 바라봤습니다. 6개월 전 부산역에서 만났을 때만 해도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었거든요. 하지만 매일매일 함께 운동하고 대화하면서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운동을 마치고 근처 카페에서 아침 식사를 하면서 현아가 물었습니다. 동현아, KTX 승무원이 되면 뭘 가장 하고 싶어? 승객들에게 정말 친절하게 대하고 싶어요. 동현이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특히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성민도 자신의 계획을 말했습니다. 저는 영무원이 되면 길을 잃은 여행객들을 잘 안내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영무팀장까지 승진하는 게 목표예요. 좋은 목표네. 현아가 격려했습니다. 지은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언니, 저희도 변한 것 같아요. 어떻게? 처음에는 저 오빠들이 무서웠는데 지금은 정말 가족 같아요.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준호도 거들었습니다. 나도 그래. 처음에는 누나가 너무 무서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이더라. 야, 무서운 사람이라니. 현아가 준호의 머리를 살짝 쳤습니다. 그런데 누나. 동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뭐?
누나는 왜 저희를 도와주셨어요? 그냥 경찰에 신고하거나 혼내기만 했어도 될 텐데. 현아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군대에서 배운 게 있어. 진정한 승리는 적을 무찌르는 것이 아니라 적을 아군으로 만드는 거라고. 그녀의 말에 모두가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아가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가족이 있잖아요. 동현이 어머니, 성민이 부모님. 그분들이 걱정하시는 걸 보고 싶지 않았어요. 성민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누나 말씀이 맞아요. 어제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성민이가 이렇게 달라진 게 누나 덕분이라고. 우리 어머니도 누나께 정말 감사하다고 하세요. 동현도 덧붙였습니다. 고마워할 거 없어. 우리는 이제 가족이잖아. 현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로 도우는 게 당연한 거지. 이때 지은이 제안했습니다. 언니, 우리 사진 찍어요. 오늘 같은 특별한 날 기념으로. 좋은 생각이야. 준호가 동의했습니다. 5명이 서울역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표정들이었습니다. 모두가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고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사진을 찍은 후 현아가 말했습니다. 오늘부터는 매일 만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이제 여러분 모두 자립할 준비가 됐으니까. 정말요? 성민이 아쉬워했습니다. 그럼 언제 만나죠? 한 달에 한 번씩 모이자. 그리고 서로 안부도 계속 확인하고. 현아의 제안에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다음 달 이맘때 다시 만나요. 동현이 말했습니다. 준비를 마치고 각자의 일터로 향하면서 동현이 현아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누나 정말 고마워요. 누나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도 잘못된 길에 있었을 거예요. 천만에. 내가 스스로 변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 성민도 깊게 인사했습니다. 누나, 저도 평생 잊지 않을게요. 누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드릴게요. 그래, 그게 가장 좋은 보답이야. 그날 저녁 현아는 준호, 지은과 함께 집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감회에 젖어 있었습니다. 누나, 정말 대단해. 준호가 말했습니다. 저 형들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어. 사람을 바꾼 게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던 좋은 모습을 끌어낸 거야. 현아가 정정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선한 마음이 있어. 다만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가려져 있을 뿐이지. 지은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언니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무서운 사람들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어려운 상황에 있던 보통 사람들이었어요. 현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6개월 전 그날 지은의 다급한 전화를 받고 부산으로 달려갈 때만 해도 이런 결말을 예상하지 못했었습니다. 단순히 동생을 구하러 간 것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5명 모두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아 자신도 변했습니다. 오랫동안 숨겨두었던 자신의 과거를 인정하고 그것을 더 좋은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평범함과 특별함 사이에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필요할 때는 특별해지고 평상시에는 평범하게 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누나, 근데 앞으로도 이런 일 있으면 또 도와줄 거예요? 준호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현아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야. 그게 진정한 강함이거든. 이렇게 해서 길고도 짧았던 6개월의 여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5명은 각자의 자리에서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고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또 다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면 이번에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줄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이렇게 한 사람에서 시작되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는 것이니까요. 1년 후 서울역. 언니, 정말 1년이나 지났네요. 지은이 감격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5명이 처음 만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의미 깊은 날을 기념하기 위해 다시 서울역에 모였습니다. 정말 빨리 지나간 것 같아. 준호가 말했습니다.
이제 21살이 된 준호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업까지 해서 완전히 어른이 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일이 꿈만 같아요. 동현은 깔끔한 KTX 승무원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만족감이 가득했습니다. 어제도 승객분께 감사 인사를 받았어요. 정말 친절하다고. 성민도 영무원 유니폼을 입고 당당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달에 우수사원으로 선정됐어요. 역장님이 승진도 빠르게 시켜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정말 축하해. 현아가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5명은 1년 전 그 극적인 만남이 있었던 플랫폼으로 향했습니다. 지금은 평범한 플랫폼이었지만 이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서니까 정말 감회가 새롭다. 현아가 말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저희도 그래요. 동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나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저희는 없었을 거예요. 지은이 갑자기 제안했습니다. 언니, 저희 그때처럼 기차 여행 떠나요. 이번에는 정말 평화로운 여행으로. 좋은 생각이야. 준호가 동의했습니다. 부산 말고 다른 곳으로 가볼까? 경주는 어때? 성민이 제안했습니다. 저 할인된 KTX표 구해드릴 수 있어요. 오, 직원 할인? 동현이 웃었습니다. 그럼 저는 열차 안에서 특별 서비스 해드릴게요. 현아는 이들의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습니다. 서로를 괴롭히고 괴롭힘받던 관계에서 이제는 진짜 가족처럼 서로를 아끼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야. 현아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변한 걸 다른 사람들도 알아챘을까? 당연하죠. 동현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매일 누나 얘기를 하세요. 현아 누나 덕분에 아들을 다시 찾았다고. 성민도 거들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언젠가 꼭 누나께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세요. 부모님들께 안부 전해드려. 현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플랫폼 한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아가 그쪽을 바라보니 한 중년 남성이 젊은 여성에게 무언가를 강요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기 좀 이상한데? 준호가 먼저 눈치챘습니다. 네, 저도 봤어요. 지은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현아는 잠시 그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명백히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1년 전에 현아였다면 망설였을지도 모르지만 지금의 현아는 달랐습니다. 잠깐만요. 현아가 다른 4명에게 말했습니다. 저기 좀 다녀올게. 누나 혹시. 준호가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 현아가 그쪽으로 향하자 나머지 4명도 자연스럽게 따라갔습니다. 1년간 함께하면서 이제는 완전한 팀이 된 것입니다. 실례합니다. 현아가 정중하게 끼어들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중년 남성이 현아를 노려봤습니다. 당신이 누구세요? 우리 일에 왜 끼어들어요? 하지만 현아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1년 전의 경험이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 주었거든요. 제가 누구든 상관없고 지금 저분이 도움이 필요해 보여서 그래요. 현아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동시에 동현과 성민이 자연스럽게 양옆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동현이 말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이런 상황에서 피해를 주는 쪽이었던 그가 이제는 누군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중년 남성은 상황이 불리해지자 그 자리를 떠났고 젊은 여성은 5명에게 깊이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괜찮아요. 현아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서로 도우며 사는 거죠. 그리고 다른 4명을 바라보며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그들은 완전한 팀이 되었습니다. 상황이 정리된 후 5명은 서울역 광장에 앉아서 지난 1년을 돌아봤습니다. 누나, 저희 정말 많이 변했죠? 성민이 물었습니다. 많이 변했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앞으로도 계속 변해갈 거라는 점이야.
현아가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지은이 거들었습니다. 저도 언니를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지. 나도 누나 보면서 배운 게 많아. 준호가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알게 됐어. 동현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목표가 생겼어요. 어떤 목표? 저처럼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젊은이들을 돕고 싶어요. KTX에서 일하면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누나처럼 도와드리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야. 현아가 격려했습니다. 그게 바로 선순환이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 성민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역에서 일하면서 길을 잃은 사람들을 도와드릴 때 정말 보람을 느껴요. 해가 서서히 지기 시작했습니다. 1년 전 그날도 이맘때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석양은 전혀 다른 의미였습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석양이었습니다. 우리 사진 또 찍을까? 지은이 제안했습니다. 1년 전 사진이랑 비교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 좋은 생각이야.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5명이 1년 전과 같은 자리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1년 전에는 어색하고 불안했던 표정들이 이제는 진심으로 행복하고 서로를 신뢰하는 표정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가족이네. 현아가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진 가족. 맞아요. 동현이 감격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에게는 누나가 있고 동생들이 있어요. 그날 밤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현아는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1년 전 그 일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5명 모두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운명적인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만남들이 계속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 성장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들이 말입니다. 서울역은 이제 그들에게 단순한 교통의 중심지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과 희망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할 때 이곳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이렇게 한 사람에서 시작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그것이 다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아와 4명의 동료들은 그 변화의 중심에서 계속해서 빛을 발해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해피엔딩입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특전사 중령 출신 현아 누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진정한 강함이란 다른 사람을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일으켜 세우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현아 누나는 충분히 동현과 성민을 혼낼 수 있었지만 대신 그들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둘째, 사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아무리 잘못된 길을 걸었어도 진심으로 변하고자 한다면 누구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현아 누나가 보여준 준호를 향한 사랑, 그리고 나중에 5명이 만들어낸 마음의 가족까지 사랑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외면하지 말고 따뜻한 관심을 보여달라는 메시지입니다. 작은 관심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가족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 더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보시면 어떨까요? 그 작은 실천이 모여서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감동이라도 전해드렸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앞으로도 세월향기 TV에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릴 수 있는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세월향기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